노유진의 정치 카페. 노인 빈곤율 OECD 1위.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전화로 안부 대신한 분들, 또 잘 지내시리라 바라면서 내년 어버이날을 기약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식들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 결국은 청장년층이 당사자가 될 일인데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까지 세금 폭탄으로 들고 나오는 청와대의 모습,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는 정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답을 주말에 발견했지. 재귀적인 정부구나,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국민연금 뭐 1,702조 세금, 이건 뭐예요? 어디서 나온 이 숫자는? 조금 더 타임라인에서 살펴볼 텐데요. 예. 청와대가 주말에 휴일을 이용해서 국민연금 폭탄을 제조했더라고요.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그냥 브리핑장에서 빵 터뜨렸는데 공갈탄이에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공갈탄.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홍준표 경남진사가 이제 검찰 소환됐고요. 지금 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부인이 비자금을 만들어요, 거긴. 보통 남편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부인 몰래. 네. 아니 뭐 남편이 만든 걸 부인이 관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착복한 공금을 혹은 횡령한 공금을 전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자금을 만들었다. 아니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국회 대책비라는 판공비가 나왔고 그 판공비를 전액 현금화해서 남은 거를 집사람한테 줬더니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관리해서 나의 경선자금으로 줬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부부간의 미담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공금 횡령 아니 근데 공금으로 이게 봐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 자체는 본인은 안 믿겠죠. 믿을 게 따로 있지. 믿을 게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공금 횡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공금 횡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검사가 왜 이러나 몰라. 그다음에 그간에 뭐 공직자 재산 신고도 허위로 했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와이프 책임이지. 아, 그렇지. 남편을 속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허위로 하면은 상관없을걸?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본인이 거야, 아마. 신고자의 책임이에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치 인생 끝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그럼 뭐가 되나? 정치자금법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제 횡령. 공금 횡령이 공금 문제야. 근데 제일 앞거는 오늘 그 발언한 걸 보니까 기자들한테 예.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이완구 총리한테 가라고 했더라고요. 홍준표 살아 있어, 살아 있네. 살아있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 원래. 그 위기에도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으면 이제 내한테 고마우고 이완구한테 가봐라 이랬겠지.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5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5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 강연회.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에는 6월 20일 토요일 서울, 27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통찰을 김광수 소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5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가 신청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2015년 5월 11일 오후에 지금 타임라인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꼭지 준비했는데요. 크게는 이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걸 좀 짚어보고요.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1야당이 좀 시끄러워요. 이제 4.29 재보선 끝나고 나서. 예, 봉숭아 학당이라 그러죠. 예, 노래도 부르고 뭐 쌈도 하고 난린데. 연보영 치마가 봄바람에. 아이, 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부터 좀 이제 간단히 브리핑을 우선 드리면, 원래는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를 하고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하기 위한 이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틀어버렸죠. 뭐 공무원 연금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법도 처리를 못했어요. 결국은. 예. 그리고 이제 5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디어에서 두 분 보셨죠?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1702조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계산이에요 이게? 아 1702조요? 예. 아 그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그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이 이제 긴급 브리핑을 했죠. 예. 제목이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는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우선 처리해라. 예. 뭐 그것도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걸 연계해서 뭘 하는 거는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을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80년까지 65년 동안 추가로 져야 될 세금 부담이 1,700조 원이다. 연간 평균 65년 동안 26조 원 현재 가치로 이렇게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한 해에만 당장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당 35조 원 총액에서 한 사람당 21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 보험료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1,702조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다. 그러니까 26조 원 곱하기 65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좀 복잡한데 사실 국민연금은 이게 막 50년 10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제도가 복잡해 가지고요. 한눈에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쟁점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1,700조 관련해서 세금 폭탄론 이게 하나의 쟁점.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예. 그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예. 노 대표님도 좀 이렇게 보도 보셨지 않아요? 이게 네, 어떻게 나온 건지. 예, 그 뉴스를 다 읽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또 거짓말인가는 좀 알 수는 있게 돼 있던데. 예. 이제 우선 청와대에서 이 액수를 뽑은 거, 1,700조 원을 뽑은 거는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근데 연금이 2080년까지 이제 앞으로 65년 동안 이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게 되면 총 얼마를 줘야 되냐. 그걸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 40%로 그냥 가면 얼마를 줘야 되냐. 그 차액이 1,7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50%를 인상할 경우에 1경 그러니까 1,000조의 10배. 1,000조 원을 곱하기 10을 하면 1경이 되는데 한 그 정도 든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현행 40%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니까 1,700조 원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뭔가면은 그 여야가 50%로 소득 대체율을 갖다가 높이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한 데 대해서 이걸 비난하기 위해서 예. 그 당신들이 합의한 50%로 하게 되면은 매년 평균 26조씩 이렇게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총 부담하게 되는 액수가 1,702조에 이르른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은 현행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면은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추가 부담해야 될 게 없는데 이제 50%를 하게 되면 1,700조나 더 내야 된다. 그 1,700조 누가 마련할 거냐? 다 국민 세금 아니냐? 그게 세금 폭탄론인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우리가 추가 부담해야 될 액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기금이 언제 고갈되는 걸 상정하느냐. 2060년에 고갈되는 걸 상정하고 새로운 또 이렇게 이 부과 방식을 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이 얘기가 다 달라지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그죠, 이게. 근데 이거 세금 이제 1,700조 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돈이 어디 가요? 예를 들어서 50%에서 준다고 가정해 봐요. 이 1,700조 원을 추가로 이제 국민연금이 지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국민한테 가는 국민한테 거죠. 그러니까요. 2,700조는 한쪽으로는 만약 이대로 한다면 이 계산이 맞다면 한쪽으로는 1,700조만큼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국민이 더 낸다는 뜻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왼손으로 걷어서 오른손으로 다시 국민에 돌려주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 면에서 보게 되면 보험료 또는 세금이고 지출 면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에게서 현금으로 와서 국민에게 현금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의 순부담은 없어요. 다만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동계산 문제를 좀 보면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행 40% 소득 대체율 지금 40%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2026년까지인가 계속 조금씩 조정을 해서 40%까지 내려가게 돼 있고요. 법 개정 전에 70% 60% 했던 거는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때 법으로 계산해서 그걸 이제 정당한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현재 9%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이제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약 40%를 이제 연금으로 받는 이 제도로 가면 이 연금 기금이 언제쯤 고갈되냐 하면 확실치는 않지만 한 2060년대에 가면 고갈돼요. 어차피 고갈은 되는구나. 예. 왜 그러냐면 2040년경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가고요. 2060년대에 들어가면 기금이 고갈돼요. 왜 고갈되냐 하면 뭘 잘못해서 고갈되는 게 아니고 원래 고갈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가입자는 많고 수급권자는 적기 때문에 이걸 적립식이라 그래요. 돈을 쌓아놨다가 그 쌓아놓은 돈에서 나중에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 없고 그냥 보험료를 가입자들이 내는 걸 걷어서 바로 나눠주는 거 이거를 이제 부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는 완전 적립식이 아니고 부분 적립 방식이에요. 시한부 적립식.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고갈되게끔 처음부터 짠 거예요. 애초에 그 고갈이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갈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는 부가식으로 전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전환하냐면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2040년, 50년 가면 고갈 시점이 확실히 예측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부가식으로 전환하려면 보험료율이 굉장히 한꺼번에 높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임박하면 조금씩 예, 또 보험료율을 조정을 해서 그걸 뒤로 조금씩 연장해 가면서 세금에서 이제 조금 더 보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 보험료 내주고 이렇게 해서 2080년까지 왜 계산을 했냐면 208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막대 모양이 돼요. 인구 피라미드가 완전히 일자형으로. 그러니까 2060년에는 위에가 이 핵폭탄 버섯구름 모양으로 두꺼워요. 65세 이상 85세까지가. 그러니까 밑에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때 부가식으로 전환을 바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가입자들 부담이 커져요. 거기서 한 20년 내지 30년을 더 끌면 그럼 위에 볼록하게 베이비 부머들 있잖아요. 사라지고. 지금 68년생, 78년생 이 사람들이요.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부담이 적으니까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완전 부가식으로 전환할 때 없다. 부담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사회적 합의도 쉽고 부담도 좀 적은 거예요. 자, 우리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이렇게 고갈이 예정된 부분 적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속 논의를 해서 보험료 조정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를 않고 2080년까지 고갈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현행 40%가 아니고 소득 대출 50%로 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소요 재정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을 뽑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갈 안 된다기보다는 2080년까지 고갈되는 걸로 이제 다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고갈 시점을 늦춰서 계산하고 그렇죠. 늦추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계산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 계산한 게 아니고 2080년까지 20년 이상 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보험료를 올리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10% 소득 대출을 올리면 그만큼의 보험료 증가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도로 하면 기금이 고갈되고 난 이후 20년 동안 더 계속해서 돈을 줄 수 있을 만큼을 더 쌓는다는 전제 아래 동계산을 했으니까 이 돈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 관련된 쟁점인데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요? 1%만 올리면 된다. 2배로 올려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처음에 논쟁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야당 쪽에 자문을 해줬던 중앙대학교의 김연명 교수는 1.01%만 올리면 그게 50%가 된다. 50%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배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2배라는 것은 지금 내는 돈의 2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9% 내는 것을 16.99% 약 17%를 내야지만 이제 50%를 올릴 수 있다. 이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죠. 전제가 다른 거지. 그 문영표 그 장관도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건 전혀 다른 어떤 조건과 전제 하에서 이제 그 계산이 나온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김현명 교수는 이 소득 대체율을 계속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돈 계산을 할 때 보험료 인상률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 기금, 국민연금 기금이 어느 정도 커질 거냐는 거는 여러 예측치를 할 때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로 보냐, 인구 증가율을 몇 프로로 보냐, 임금 상승률을 몇 프로로 보냐, 뭐 그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보냐, 이거에 0.1% 차이만 넣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추계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 변수를 몇 프로를 넣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김연명 교수는 여하튼 현재 2060년경에 고갈될 걸로 예측되는 이 시점을 그대로 놔두고 그 시점에 완전 고갈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렇지. 돈을 얼마 더 넣으면 50%를 줄 수 있냐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도 지금 아직 40%로 내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로 될 수도 있어요. 예. 경우에 따라서. 그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 2배로 올리자 그랬냐.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2080년까지. 80년으로 2080년 이후까지도 기금이 남아있게끔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50%를 준다고 가정을 하니까 돈을 왕창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맞지 않는 게 생각해봐요. 지금 9%에 40%를 맞춰놨잖아요. 보험료를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아가는 거. 예, 연금을 40%를 소득의 40%를 주는 걸로 맞춰놨잖아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해봐요. 9%대 40%면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재정 안정화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소득 대체율 10%의 보험료율 2.25%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까 부분 적립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제도 아래에서는 이 40% 이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기에는 9% 보험료는 너무 낮아요. 그렇죠. 이걸 맞추려면 한 6, 7%더 올려야 돼. 항구적으로 맞추려면 어찌 보면 한 9% 올려야 돼요. 17%로. 그러나 부분 적립식이라는 이 제도의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2060년, 2070년 거기까지 대체로 또는 뭐 더 길게는 2080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적립식으로 완전 전환한다. 이런 조건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현재 이 소득 대체율 10%당 보험료율 2.25%는 좀 낮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 할 때 10%를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약 한 4%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또는 3 내지 4%. 그 정도가 합리적인 계산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1%를 주장하는 야당의 자문 교수들도 국민을 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2배 인상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나빠. 이거는 국민을 더 속이는 거야. 그리고 아니 학자는 자기 소신에 따라서 이리저리 모델링을 해서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장이에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도 운용하고 제도도 설계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거의 그 공갈에 가깝죠. 결과적으로는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만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잘못된 홍보를 한 셈이죠. 그 아까 그 적립식하고 부가식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 적립식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진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외국은 어때요? 거의 부가식이 적립식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네. 서구 같은 경우는 다 부가식. 대부분 부가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가식이니까 이제 전형적인 예가 이걸 일찍 시작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은 원래는 이 노후연금이 민간 방식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 연금 기금들이 전쟁 공채를 매입하도록 강제해가지고 기금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전쟁에 써버렸다고요. 그 패전하고 나니까 연금 가입자들은 많은데 기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가식으로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세대 노인들은 뭐 과거에 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연금을 무조건 드린 거예요. 이게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를 봉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들 부모님들을 자기가 연금을 아무 기여도 안 했지만 드렸으니까 저도 받아야죠. 그리고 또 이제 애들 키울 때 애들은 킨더겔트라 그래서 양육보조비를 또 듬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양육보조금을 받고 큰 애들이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연금을 또 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세대 간 연대라고 그래요. 세대 계약. 이게 이제 부가식을 하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는 완전 적립식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이제 부가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 적립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적립식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내가 넣었다가 내가 먹는 건데 그렇죠. 이게 부가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식 돈을 먹는 자식 거죠. 돈을 먹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지금 세대 간 도적질이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했나요? 하여튼 뭐 청와대에서 얘기했나? 한편에서는 이건 세대 간 연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연대 의식의 유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연대 의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세대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 의식이 없는 건 어씨 완전 씨 그거지. 효도를 뭐 자식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보느냐 효도를 보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현행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앞날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신하도록 이렇게 이게 자기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책임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돈을 놨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고갈돼 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없다. 이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그 나머지 마지막 쟁점인데요. 그게 이 세대 간 연대인 건 확실해요. 만약 우리가 나중에 부가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근데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도덕적인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잖아요. 지금 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954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가 1차 베이비 부머들이고 1966년 7년생부터 시작해서 1978년생까지가 2차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이때가 인구가 이제 한 해 100만 명씩 넘게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가 국민연금의 첫 가입 세대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미 노인이 된 세대는 내버려 두고 갔잖아요. 물론 개개인이 다 자기 부모님을 모셨지. 봉양했지. 네.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를 통해서 봉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세대는 내버려 뒀고 자기들은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적립된 돈을 자기 죽기 전에 다 써버려요. 모자라. 그거 더 써. 더 써. 그 돈은 누가 내야 돼? 후세대. 후세대가 내야 되는데 후세대한테는 양육보조금도 안 줬어.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의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 유권자 세대가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자식들을 착취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긴 해요. 그죠? 그렇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완화하려면 그러면 우리 기초연금 같은 제도를 좀 더 확충해서 이미 고령에 들어와서 연금을 옛날 가입하지도 않았고 가입할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을 좀 더 잘 돌봐드리고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연금 제도는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현 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좀 더 해야 된다면 점진적으로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둬 나가고 미래 세대는 부가식으로 전환되고 나서 불안감을 가지잖아요. 적립 기금도 없고 나 못 받을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국가가 지급 의무를 진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죠. 지금 이제 그저께부터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사실 2006년도, 2007년도에 있었던 법 개정 때 제가 다 국가의 지급 의무까지 다 규정하는 걸 법안에 넣어놨는데 국회에서 그거를 뺀 거예요. 뺐어요. 왜 뺐죠? 빼더라고.
설명도 못 나 들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얘기된다는 게 아니 왜 어떻게 국가에서 하락을 했는데 의무를 안 줘 지금 의무를. 그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 정부에서 말로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급한다 말을 해요. 근데 법에 못 박자가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때는 내가 정부에 있을 때는 정부 안에 이걸 못 박아야 된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 의무를 법에 못 박아야 된다. 어차피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국가 상대로 돈 안 준다고 소송 걸면 국가가 져요. 그러니까 이걸 말썽을 없애려면 뭣을 박자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나는 그때 이제 국민연금법 처음에 부결돼 가지고 사표 내고 이제 다시 국회의원 자리에 가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 속기록도 안 남기고 자기들 여야가 뚝딱뚝딱 하더니 연금 그 뭐죠 저 소득 대출을 깎는 것만 이렇게 남기고 이 조항들을 다 없애버리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 독일 경우에는요 헌법에 못 박아놨어요. 그래요? 웃기죠. 네. 히틀러가 이거 한번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노후연금을 한다니까 공포감이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 어떤 조항이냐면 노후연금에 대한 이게 독일어로 렌트예요. 렌트에 대한 청구권은 사적 소유권으로 국가가 보호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얼마나 그 공포감이 컸으면 마치 물가 화폐 가치 안정을 시키는 게 그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옛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경우는 뭐 헌법까지 할 건 없고 국민연금법에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법에 따른 연금 청구권은 수급권은 사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급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로는 다 지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에 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차제 이거는 못 근데 박아줘야 지금 뭐 40%하고 50%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밑에 그 밑에 그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뭐 철학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이거 사실 싸울 일이 아닌데 내가 그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요. 이 국민연금법 때문에 갑자기 막 옛날에 그 내가 정치할 때 내 전화번호가 그냥 있어가지고 그거 아는 기자분들이 막 전화가 난리가 났어. 근데 일체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랬어. 방송 출연도 안 한다고 그랬어. 왜? 난 정치 카페에 나가서 월요일 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좀 이 몇 가지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지금 정부의 대응이 뭔가 하면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논의도 불가하다.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50%가 안 되면 그럼 뭐 47로 하자거나 뭐 하여튼 무슨 65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 배제잖아요. 원칙적 배제인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청와대가 그렇죠. 그거야말로 월권이고. 그렇지. 월권이고 지금 국회가 월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월권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정부의 그 허무맹랑했던 그 증세 없는 복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거라 저도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생활 개선이나 미래 보장을 위해 가지고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 좀 많이 받는 거 줄이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안 대겠다는 그렇죠. 거지 지금. 그 태도가 제일 먼저 좀 규탄돼도 그 얘기를 가장해서 하느라고 별별 공갈과 그러니까. 협박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닌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까지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사실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 보도를 제가 나오기 전에 조금 챙겨봤더니 묘한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보험업계 걱정 이거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다. 소득 공적연금이 대체율을 강화될수록 사보험이 사보험들은 그렇죠. 이제 지금 선보사라든가 이제 생보사에서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미끼 상품을 걸고 종신연금을 많이 팔았거든. 근데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야 돼. 이건 안 올릴 수는 없어요.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소득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률이 높아지니까 사적연금이 줄어들 거라고 수요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지금 엄청 로비를 하겠네. 이건 뭐
불보듯 뻔해요.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근데 제가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연금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입한 사람은 무조건 이익을 봐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봐요. 나중에 혹시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민간보험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왜? 단순한 이유예요. 2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윤을 안 남겨 우선. 이윤을 남기는 게 없어요. 주주한테 배당하는 것도 없고 경영진이 뭐 수십억 연봉 가져가는 것도 없고 관리비도 국가에서 다 돼요. 국민연금기금에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기여금 이거는 그대로 해서 기금 운영을 해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보험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또 부가식으로 전환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국가가 직업보증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고소득 계층에게 있어서도 민간보험보다 무조건 유리하고 중위소득 이하 계층은 수익률이 더 높고 거기다가 피용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반을 내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계산하면은 네. 3.5에서 4배까지 네. 좋아요. 어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또 그러니까 반을 내주는 일단은 경우. 그리고 개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2배는 그러니까 이익이 중산층 그 강남구 이런데 강남 3구 이런데 중산층들이요 주부들이 임의 가입자가 많다니까 이게 최고의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한 달에 막 40만 원, 50만 원 막 내서 가입하는 거야. 와, 역시 강남 사람들은 세상을 참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만 몰라서 나는 국민연금 싫어 이런 사람 가지고 손해 보는 거야. 이 점이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이유는 좀 있는 것 같다. 네. 합의기구 구성 문제인데 저는 이거 야당이 50%를 굳이 이제 명시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냥 이런 정도로 소득 대체율 50%로의 인상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뭐를 배제하지 않는 걸로 포함하여 뭐 여부 그러니까 못 받기 싫으면 50%로 소득 대체율을 인상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그렇죠.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보면 청와대에서 뭘 말 못해. 왜냐하면 50%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회와 민간이 다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로 간에 정치 공방을 주고받고 뭐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냥 돈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왜 싸우고 지랄들이야 진짜. 아니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 애초에 그 공무원 노조 등도 자신들의 어떤 이제까지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갖다가 이 좀 낮추는 걸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명분과 그 대가로서 공적연금이 강화된다면 그런 자기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제시한 거는 좋은데 그게 꼭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만 있느냐 또 그것이 가장 시급하냐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지금 뭐 우리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을 갖다가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있는 그렇지. 것이고 또 기초연금을 갖다가 오히려 강화하는 게 더 그렇죠. 더 사실은 실질적 보장이 더 잘 될 수 있는 최소연금 제도로 발전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 그런 거고.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 소득대체율 50%를 저쪽이 어겼다고 해서 그렇지. 어긴 거는 괘씸하고 잘못된 거지만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고집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유도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야당 원내대표면 그렇게 제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뭐 보니까 뭐 40교하고 50교 해가지고 두 종파가 싸우는 것 같은. 아니 근데 그렇게 근데 그 싸움을 잘 보자고요. 그렇게 몰고 감으로써 누가 제일 이득 보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지금 양손에 떡을 진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정을 사실상 합의를 해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50% 물론 다운표지만 말도 안 된다 이 50%는 말도 안 된다 국가 부도난다 이러면서 이걸 또 거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손에 떡을 쥐고 지금 즐기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50%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연금 강화. 이거 핵심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나온 말이니까 50%를 빼진 말고 그렇죠.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이런 표현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국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앞으로 몇십 년간 운영하는 거야 계속.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예상과 다르게 변할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구적으로 뭐 국회의장 산하에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을 해놓고 국회 정당 이런 데들이 다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또 가입자 단체, 이익단체, 관련 단체들 참가해서 논의를 앞으로 정권이 바뀌건 국회가 뭐 선거를 새로 하건 상관없이 항상적으로 인적 구성은 바뀌더라도 이 기구가 항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뭘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지금 공무원연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지금 계엄병 내리는 거야. 뭐 유신체제 긴급조치야.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마지막으로 하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이씨 이거 뭐 고갈되고 뭐 이러고 불안하고 이러는데 그냥 탈퇴해버릴까. 가입하지 말까. 탈퇴하면 무조건 손해. 자기 그렇죠. 손해라니까. 네, 무조건 손해. 지금 이제 이 기업체 가입자들 있잖아요.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수익이에요. 네. 민간 노후보험 드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여튼 가입을 하는 게 이익이다. 무조건 이익이다. 무조건 이익이다. 네. 속지 그리고 마시라. 법에다가 국가의 직업 의무를 이번 차제에는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정리됐죠? 예, 정리됐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 여기서 하려고 진짜 인터뷰 하나도 안 했어. 잘하셨어요. 두 번째 테마 이건 간단하게 한 5분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끄러워요. 제가 우리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지난번에 뭐 얘기 좀 나왔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는데, 없다. 예, 그거 다운로드 수가 엄청났더라고요. 예. 그게 에피소드가 어디 사이트에서 금요일까지 1등이더라고. 예. 우리가 월요일 저녁에 업로드 했는데. 그 이제 딱 3가지 쟁점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주성용, 이게 남당이라 좀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객관적으로 얘기하자고. 우리 평당에 불과하니까.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패권주의는 무엇인가? 친노 패권주의 혹은 친노 생략하고 패권주의.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예. 두 번째는 정청래는 왜 그래?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그럴까? 요즘 뭐 최저위원이라는 말도 있던데 최고위원이 아니고. 세 번째, 문재인 대표는 어떤 심정일까? 이 3가지만 간단히 짚어보죠. 뭐. 우선 주성용 의원의 패권주의 개념 보도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이제 어디들어 나가가지고 친노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기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당신이 말한 친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친노의 개념이 뭔지,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딱 하나 알겠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야 이런 그 정서를 가진 분들이 SNS에 많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근데 보니까 뭐 경선 때 룰을 어떻게 어쩌고 뭐 그 정도 얘기거든요. 내가 재보선 후보 경선할 때 경선 규칙이 친노한테 유리했다 이런 거야? 그런 거죠. 그거 외에는 내가 어떤 실체를 모르겠다. 노 대표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니요, 일단은 저는 뭐 이분만이 아니고 지금 거론한 분만이 아니라 또 무슨 뭐 동교동계나 뭐다 해가지고. 동교동 또 왜 나와? 지금.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지금 대표 선거 전에 예를 들면은 서로가 뭐 장을 겨루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딱지 붙이고 문제 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 선거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룰 얘기도 선거 끝났으면 선거 끝난 뒤에 룰 얘기하면은 그거는 난 뭐 선거 전에 룰 바꾸든가 했어야지 선거 끝나고 룰 얘기를 계속 진 쪽에서 하는 거는 올바르지는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참 이게 문제다 이 당에. 우리가 뭐 남의 당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은 내고가 석장이란데 그럴 처지도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이 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다른 당에게도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당에도. 그래서 그리고 별로 제가 볼 때는 다른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친노 패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몇 명을 이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는 어떤 한 3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밀실에서 의사결정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여부를 모르니까. 근데 뭐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참모들이 있을 수 있죠. 있고 그렇죠. 뭐 참모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식 의결국에서 정해나가면 되는 일인데 뭐 광주를 그 4.30 재보궐선거 직후에 방문할 때 그걸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그냥 갖고 나는 통보만 받았다. 그날 그 시각에 가도 좋은지 나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아마 빙고. 구체적으로 든 사례 같아요. 네, 그거예요. 저도 이제 주승용 의원이 얘기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친노의 개념이 뭐냐, 뭐 패권주의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좀 사실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승용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에서 이게 좀 확실해졌는데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 전패를 한 직후에 광주 유권자들에게 뭐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히러 광주를 전격 방문을 했어요. 가서 좀 푸대접도 냉대도 받고 실언 소리도 듣고 했는데요. 이때 내가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인데 나하고 협의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했다. 이게 패권주의다. 그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게 호남목 최고위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국에서 뽑힌 이 최고위원 중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호남을 대표한다고 믿어요? 지역구는 호남이 신앙이야 맞아요. 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역구는 이분이 여수인가 그래요. 여수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이거였어. 근데 광주 내려간 거 아닌가요? 광주 간 거죠. 근데 왜 여수에서? 아니 그 주관적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은 자기가 호남을 대표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은 나와바리다 이거지. 내 나와바리 왜 내 허락도 없이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곰으로 치면 발톱으로 나무에 긁어놓고 등으로 비벼서 표시다 해놓고 그렇지. 냄새 다 뭐 풍겨놨는데. 이제 또 이런 다른 어떤 종 같으면 한 다리 들고 이렇게 또 배설물로 표시를 하고 영역 표시를 다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간 거는 내가 한 영역 표시를 개무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는 곧 패권주의라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되죠? 아니 뭐 그런다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저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치열하게 경선 때 붙더라도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인정하고 큰 어떤 이제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뭔가 평가기는 이르잖아요. 그 새로운 지도 체제가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더 일을 하게끔 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떤 건수만 생기면 흔들려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표 경선 결과를 갖다가 아직도 이제 그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취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공천 대선 문제가 아니고 대선 문제냐? 후보가 누가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현 지도 체제가 일정한 권한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아, 빙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내재적 접근을 또 해보자고요. 내가 1등 최고위원이야. 그 속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냥 가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카페를 운영을 하려면 별걸 다 해봐야 돼. 이렇게 주승용 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와보자고요. 내가 가장 득표를 많이 해서 당선된 최고위원이에요. 나 지역구는 호남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년이 총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1등 최고위원으로 호남을 나의 나와바리로 선포했어요. 그럼 당대표가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걸 존중해 줘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앞으로 호남 지역에 공천을 할 때에도 나를 존중해 주고 나의 나와바리의 선수를 박을 때는 나하고 협의도 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실제로 그 영향을 행사해야지만 자기가 임기 2년짜리 최고위원회는 보람이 있고 동네에서 면이 서고 앞으로 전남도지사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완전 무시해버렸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왜 나하고 협의 없이 광주를 방문했냐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하도록 어드바이스한 국회의원 두 사람과 원외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친노가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건 이제 옛날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문고리 권력들이 문재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을 했다. 이건 나를 개무시한 거고 앞으로 이설 총선에서 나의 공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로 이것은 패권주의다. 최고위원인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게
어저께 어디 다른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제 꼭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예, 그 원치 않아요. 친노 패권 청산 방안을 제시하면 그렇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친노 패권 청산 방안이라고 하면 내년 공천권 나누기 방안, 그렇지. 또는 뭐 할당 방안, 예. 그게 핵심 아닐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원래는 문재인 대표가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밀리에 접촉해서 지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만난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표가 해서 누구를 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반 정도 하자. 그리고 반반 정도 하는데 합의해서 하자. 야, 호남 공천은 당신하고 합의하겠다. 이래주면 만사 다 풀리는 거야. 그거 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됐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이 한 명의 요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이런 유사한 요구를 곳곳에서 예. 뭐 검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정청래는 왜 그래? 정청래 최고위원은 2등 최고위원이에요. 이 주성용 최고위원이 1등으로 당선됐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2등으로 됐어요. 이 대의원 투표는 별로 못 받았는데 여론조사에 많이 나와서 2등이 됐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2등은 1등한테 이렇게 좀 그렇잖아. 어디 가나. 좀 어떤데요? 2등은 1등한테 좀 박아버리고 싶은 그런 게 좀 심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청래는 왜 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청래는 원래 그래. 이게 저희 답이에요. 이게 이제 주승용 2등이어서 그렇다며. 아니 그건 일반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 일반적인 거에 원래 그래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 더 들어있는 거야. 이제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주승용 최고위원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정청래 의원이 들이박은 게 꼭 비노만은 아니야.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2007년도에 복지부 장관 갔다 와서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저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은 꼭 개파를 나누고 정파를 나누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주승용 최고위원께서 제가 보증해요, 이거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꼭 친노는 봐주고 친노 아닌 사람만 공격한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수틀리면 응? 그럼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도 일체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싸우면 손해예요, 이분하고. 예. 그건 아주 중요한 이분은 그냥 지적인 것 의원이나 뭐 최고위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나랑 같이 그냥 트위터나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근데 그날 보니까 이 두 분의 발언, 격한 발언과 행동 다음에 그 누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유승희 근데 최고위원이 노래를 불렀죠. 저는 그 선곡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봄날은 간다. 결국에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봄날이 갔구나 이제 드디어 다시는 안 오겠구나. 개사를 했겠지. 봄날은 갔다로. 예. 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표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거 뭐 주승용 최고위원이나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게 참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좀 민망하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은 호남이라는 자기 나와바리를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기를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침략적 패권주의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맞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경계를 막 넘어온 거야. 근데 주승용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넘어온 것이 친노를 대표해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청래 의원은 외로운 늑대야. 아무데나 다 넘게 다녀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지나친 말이라고 뭐 사과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친문이 아니라고. 문재인이 보스면 보스가 야 너 사과해 수습해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친문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문재인이 정청래의 보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참. 완전 무슨 유치원 애들 싸움하는 것 같아.
문재인 대표 심정이 어떨까요? 노 대표님? 그냥 뭐 내가 왜 속세를 떠나고 싶은 정치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내가 문 대표라면 그냥 둘 양쪽 이리 오세요. 딱 근데 머리 딱 잡고 꽝 박제시킨 다음에 나 대표 안 해. 말죽거리 잔혹사 찍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없지. 문재인 대표가 이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조롱이 사방에 넘치죠. 초선 국회의원을 못 벗어났다 이런 게 이제 새정치연합 수도권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이런 익명으로 기사에 막 등장하잖아요. 누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기자가 창작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니, 이제 못 벗어난 건 싸운 사람들이 못 벗어난 거지 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 완전히 망가뜨리는 과정이고 지금 지지율이 한 5% 정도 빠졌죠.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재보선 후에 한 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한 20, 한 2, 3%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그 문재인 대표의 심정을 제가 짐작해 보면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소서. 이런 심정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대표를 사퇴하면 대표만 사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잘은 모르겠지만 좀 통화를 안 해봐가지고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설명이 돼요? 이 사태가? 해결책은 아니지. 사태가 해결책은 아니죠. 해결책은 전혀 아니죠. 전혀 해결책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그 박주선인가 뭐 이분은 또 뭐 또 사퇴해라 또 뭐. 아니, 이제 그거는 격가지니까 이제 그거는 뭐 치우고요. 그 이제 박주선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싸우는 걸 보면 확실히 정청래 의원은 자기 나와바리가 없어요. 정해진 게. 사방 자기 발길 닿는 것이 다 자기의 나와바리예요. 왜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거 트위터리언 최고 이건 참 트위터리언으로서 좋은 자질인데 최고위원으로서는 참 그렇죠. 하여튼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친노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화살을 겨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그리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모르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는 이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뭐.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정청래. 정청래는 그렇고 예. 예를 들어 근데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친노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 그 사정을 모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그게 거죠.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프레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천권 관련해 가지고 좀 그렇죠. 더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문재인 대표를 완전 백척간도에 올려놓고 흔든 다음에 자기가 챙길 걸 챙기고 다시 땅에다가 안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게임이 가동 중이다.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유권자들 네티즌들 이런 데 좀 안 놀아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 그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SNS에서 저는 막 짜증나 정말. 이 게임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가죠. 쉽게 안 끝나. 아니 그 얘들 싸우는 건 그러는데 네티즌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지들끼리 SNS에서 막 서로 싸고받고 하는데 난 그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 예, 그리고 좀 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냥 평범한 네티즌이 아니고요. 뭐 저명한 작가 이런 분들까지 그러니까. 여기 휘말려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나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 정말로. 나는 안 할래. 후환이 두려워. 지난주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어떤 문제 그런 거 다룬 거 가지고도 유아무개가 유무식이가 호남을 폄하했다고 또 난리예요. 내가 언제 폄하했어? 나 미치겠어요. 그런 것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질 댓글 남기는 사람들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 박주선 씨가 그 말을 했잖아요. 호남 민심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뭡니까 박근혜 지지하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예. 그래서 지지자들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뭐 감금까지 뭐 했던.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결국은 뭐 호남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 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 호남을 판다 이게 사실 표현하기 나름이지. 다 아니 같은 이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호남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이런 짓 하는 거야말로. 근데 이제 이것도 이분들 책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구도 때문인데요. 만약 호남이 이 진보 보수가 반반씩 비슷하게 섞여 있는 데였으면 이 보수당을 했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이제 마찬가지로 영남은 여기가 진보 보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데 같으면 얼마든지 진보당을 할 사람도 거기 국회의원 배치 달려고 다 새누리당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당이 정책 노선으로 분할을 못하고 맨날 이런 거 내부가 맨날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분들 자신이 만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정상 참작을 해주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남이든 호남이든 진보 보수가 다 이렇게 그 정립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보수도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괜찮은 보수가 실력 있고 자세가 돼 있는 보수들이 하게 돼. 진보도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거예요. 예. 문제는 이거다. 예. 결국 그거고요. 이거는 뭐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당시 민주당의 내분 이거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냥 버전을 달리한 거예요. 다 똑같은 구조가 지금 내부에 깔려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차이는 호남 민심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민심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민심의 차이는 어떤 게 하나 있냐 하면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호남 유권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때 지방선거 때 김대중 총재가 정계 복귀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잘 나가다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당시 소위 김대중당이라는 비난을 받던 정당의 깃발을 들고 부산에서 여러 차례 도전해서 계속 낙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예,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을 지지했던 분들 또는 호남 민심이 노무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또는 우리가 뭘 좀 해줘야 된다 좀 빚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냉랭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아주 그 호남에서의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그 본질적인 이유고 원래 호남 사람이 아닌데다가 호남과의 연고라든가 또는 정서적 유대라든가 또는 호남 유권자들로 하여금 안쓰러운 마음이든 고마운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든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력에. 그러니까 취약하단 말이에요. 취약하기 때문에 이 조성영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쉽게 보고 그 이제 호남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흔들고 자기 걸 챙기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러기가 쉬운 대상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현재 제1야당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누구를 폄하했다는 등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봄날은 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니 봄은 또 와요. 또 올 수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타임라인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노회찬의 증문즉답. 오늘 증문즉답은 스튜디오에 게스트를 직접 모시고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지난주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씨, 이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의당 서교 의원을 모시고 새 대법관 임명에 얽힌 얘기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관계된 많은 얘기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교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서교 의원님 내년에 어디서 출마하십니까?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대략 생각하고 예, 계신 제 게 고향이 목포인데 네. 그쪽에서 저를 나와보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뭐 수도권에서 나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군요. 근데 네. 출신이 목포 출신이죠? 예, 제가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목포에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제가 목포 사람처럼 안 생겼나 봐요. 좀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데. 전 나름대로 사투리도 쓰고 그러는데 가끔씩. 예, 하여튼 목포에 좀 그 새로운 인물이 나가서 좀 이렇게 목포의 자존심을 제대로 한번 세웠으면 좋겠네요. 아니, 좀 목포 확정된 게 아닌데요. 아니, 목포에 있는 분들 좀 긴장하라고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 출신이 이제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이 되었죠. 사실 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셨나요? 네. 석 의원님. 예, 가장 먼저 이제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제기를 하셨던 당사자인데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분이 대법관이 됐다. 이 자체로 정말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대법관을 한번 모시게 된 거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어디서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라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에 직권상정이 돼가지고 새누리당만 있는 상태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짜리 대법관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관 인준 과정에 이렇게 반쪽짜리 대법관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그 인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였는데 결국에는 직권상정으로 해가지고 뭐 어저께 그 유승민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다 버스 떠난데 사과하면 어떻게 뭐 합니까? 이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애시당초에 이제 청문회를 저희가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대법관이라는 업무의 기본 자질에 관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다. 이거는 팩트니까 사실 더 따져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냐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느냐 이 판단만 남아있던 거여서 당초에 저희가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한 2달 동안을 청문회를 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동정론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기야 뭐 이왕구를 위해서도 우는 당인데 뭐. 바로 그거죠. 인간적으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청문회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 논리에 막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대법관 공백이 2개월째 지속되니까 국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공백 사태가 2개월째 지속됐던 것은 그분이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공백 사태가 길어진 거지. 청문회를 안 열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청문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청문회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려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당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 수사 기록이 한 6,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사 기록을 제출을 안 해요. 검찰에서.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뭐였냐면 그 수사 기록을 다 정식으로 제출을 하면 그 조건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청문회를 열어버렸죠. 아무 조건 없이. 진짜 아무나 다 동정을 해보니까 그 당은. 예, 동정론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하신가?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그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수정된 내용은 없다시피 한데 그 유가족들과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한 세월호 그 시행령도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 축소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대법관 그 인사청문회 문제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통과되는 걸 이제 보장해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네, 이번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생겼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할 때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직권상정해서 한 경우가 없었어요. 없죠. 네. 특히나 총리라든가 무슨 장관도 아니고
대법관이라는 거는 이제 6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특정 정파라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분인데 이런 분을 직권상정해서 집권여당의 단독으로 인준 처리한다. 그래서 반쪽짜리가 됐다. 그러면 과연 이분의 재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남긴 셈입니다. 예. 의미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박정철 사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제도가 87년 체제잖아요. 그 87년 체제, 아무리 지금 뭐 이명박이 집권하고 박근혜가 집권해도 유지되는 게 이제 87년 체제인데 이 체제와 완전히 거꾸로 맞물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그런 그렇죠. 사건이죠. 그런 이분이 대법관이 됐다는 것 자체는 87년 체제의 그 역사적 정당성이나 이런 게 다 완전히 훼손되고 87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셈이 됐습니다. 아니 뭐 79년 이전 체제의 따님도 대통령 만드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아 그러고 보니까 87년으로 갔으면 조금 더 낫네요. 근데 야당이 그 뭐 이렇게 의석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전에 그 헌법재판소 소장을 예. 전현숙 재판관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임명을 못했잖아요. 예, 그때 석 달 넘게 끌다가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된다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부족의 문제는 아닌 게요. 명분을 잘 만들어서 그 효과적으로 그 전략을 수립하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히나 청문회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수사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점은 소위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사검사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부적격이다. 이렇게 몰아갔어야 된다. 그 사람 청문회 안 해준다고 비난하는 여론도 별로 없었어요. 야당을. 맞습니다. 별로 국민들은 잘 모르고요, 사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라든지 그 대한변협에서 성명서도 냈었고요. 부적절하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서도 그 사설에서 이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현직 판사들도 글을 목소리도 있었죠. 그 당시 현직 판사들도 글 올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검사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게 대법관 자격이 없다. 요 점을 부각시켜서 계속 그 여론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부 새정치연합 지도부 자체가 이미 그 점에서 자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계속 뭐 청문회 하는 쪽으로 명분을 몰아갖고 설령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럼 수사 기록을 다 6천 쪽을 다 내놔라.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개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수사검사로서 얼마나 그 당시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여를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성욱 대법관은 반쪽짜리 대법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쪽 대법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회창이라는 분이시죠. 네. 97년과 2002년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분으로서 이분이 대법관 시절에 그 소신 있는 그 판결들을 그러니까 소신 있는 소수 의견, 그러니까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대쪽 대법관이라고 붙었어요. 그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해서 그렇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정확하게 아시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대나무가 반쪽 나버린 거죠. 대나무에 반쪽 난 그 반쪽 대법관이 됐다. 근데 반쪽 대법관이라도 대법관 권한은 온쪽으로 행사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6년 바로 동안. 그게 문제죠. 분명히 반쪽 대법관인데 대나무 온전하게 다 생사를 권한을 행사한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뭐 엎질러진 지금 물처럼 되어버리긴 했는데 대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관계되는 걸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본론이야. 이 원래 인터뷰 요청 뭐 이런 거 출연 요청하면 명분으로 한 건 대충 물어보고 나오신 김에 이러면서 더 센 걸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긴장되네요. 제일 센 거 홍준표 지사 어떻게 됩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게 말이죠.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그런 거 물어볼 때 바로 대답을 안 합니다.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언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국회 대책비를 사모님 갖다 준 거.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하면 당연히 유죄죠. 유죄가 됩니까?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유죄로 지금 몰아가는 내용이 아니 많잖아요. 그거 말고 본인이 국회에서 나오는 운영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대책비를 현금화해가지고 그거를 집사람 갖다 줬는데 집사람이 그걸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내 경선 자금으로 줬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검찰에서 흘리는 거거든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던데. 홍준표 씨가. 그 중에 이제 본인 직접 자백한 내용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죠. 매우. 그리고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며칠 전에 홍준표 지사가 무슨 증거가 안 된다. 메모는 증거가 안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요? 그래요? 오랜 판사 경험에 비춰볼 네. 때 그래요? 나는 돈 절대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증거가 없지 않냐. 메모는 증거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무죄라는 이유를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완구 총리도 그랬었죠.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증거가 나오면은 목숨을 내놓겠다. 예. 그때도 많은 분들이 다 눈치를 채시던데 증거가 나오면 그럼 증거가 안 나오면 난 무죄인데 증거가 나오면은 유죄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증거가 나오면 뭐 따질 게 증거가 나왔으면 유죄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난 진짜 안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증거가 안 나오면 뭐 이런 거. 증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에 그때 지은 거지. 네. 이런 심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스스로는 똑똑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봐도 그러더라고. 미국 드라마 그 CSI 이런 거 보면 이제 정황이 쫙 몰리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참 이러는 그럴듯한데 증거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다 진범이야 드라마에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이 법정이라는 것이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으면 자기는 무죄. 그러니까 유죄가 확실치 않으면 그 유죄가 아니니까 다 모든 것은 무죄. 진짜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싸울 때도요. 뭐 이야기하다가 싸우다가 뭐 또 증거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바람 피우는 남편이 뭐 바람 피운다고 뭐라 하면은 부인이 뭐 증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안 피웠어 이게 아니고. 네, 안 피웠어 그렇게 말 안 하죠. 증거 있어? 증거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증거를 들먹거리지 마세요. 노유진 법정에서는 유죄임을. 그럼 이완구 전 총리도 뭐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거의 유죄죠. 거의 비타오백을 받은 걸로. 네. 근데 비타오백인지 아닌지는 또 확실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세부적으로 이게 비타오백에 담겼는지 무슨 사과박스에 담았는지 뭐 이런 거는 좀 세부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완구나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비타오백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비타500이 아닌 다른 박스로 받았을 수는 있는 거예요. 비타 3,000일 수도 비타 있지. 3,000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바카스일 수도 있고. 우리 광동제약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 성완종 회장이 그 자결한 게 4월 9일인데 그 메모 내용이 그 보도된 거는 4월 10일이고 그런데 그 4월 10일 날 그 육성 그 내용까지 일부가 이제 보도되면서 기자들이 다 그 홍준표 지사에게 처음으로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그때 이 사람 첫 마디가 뭐였는가 하면 말도 안 돼. 나는 안 받았어가 아니고 배달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나 그 얘기 보고 이야 대단해. 거의 뭐 확신이 서더라고요.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안 받았다면은.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양심이. 우리 홍 반장이 그래도 유머 감각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양심도 살아있다 그런 얘기지.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임 그 한 건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퉁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결국에 지금 기소한다고 하지만 불구속으로 하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제 무죄를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의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는
조사 자체도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안 그래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근데 특검으로 가려니 현재의 상설특검법,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4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그 상설특검법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피의자가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검이기 때문에 그 특검법 제정할 때 사실은 결사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서기호 의원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박영선 위원장님이셨는데 법사위원장님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당위론에 많이 이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좀 무리하게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새누리당하고 협상할 때 많이 너무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늬만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거예요. 원래 상설특검법은 기구특검이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상설 조직을 네, 이제 상설적으로 두는 설치되어 거죠.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기구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을 미리 임명을 해가지고 3년 임기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도 갖춰놓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바로 즉각 그러니까 5분 대기조지. 네, 딱 5분 대기하고 대기처럼 있다가 바로 특검 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는 건데 그 법안을 발의한 게 이제 그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라고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 좀 있어요. 유능한 분 있어요. 예, 괜찮은 예, 국회의원 있어요. 예. 근데 저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판사 출신이시죠. 그렇다고 고향 들었어요. 고향이 목포고요. 고향이 목포. 저도 고향이 목포인데 예, 우리도 희한하네요. 알아요. 예. 근데 그분이 발의하신 것도 그 기구특검이고 그다음에 최원식 의원, 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것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개가 원래 발의가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막 반대하다가 우리가 계속 상설특검법에 논의하자가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제도특검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물타기용으로. 물타기용으로 따로 하나 냈죠. 김도우 의원 명의로.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상설특검법처럼 기구를 만들지 않고 그 사안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그 특검 임명 절차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된 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특검법이 아니고 그냥 특검법 내지는 특검 임명 절차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서기호 의원과 그다음에 최현식 의원이 낸 안과 한꺼번에 이렇게 대안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설특검법으로 그냥 언론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때 합의를 보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보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같은- 법을 통과시키기 좋은 때지. 지금이야말로 그렇죠. 예, 예. 어떻게 그 특검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인데 대통령 임명하냐 이러면서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 수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법안 소위에서 제가 논의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전해철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분도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법사위 전체 회의 때도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이 뭐 법안소에 통과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일부가 합의한 거다.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야당에는 정의당도 있다. 왜 정의당 빼고 자꾸 여야 합의했다고 그러냐. 정의당 합의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많이 쫓겨가지고 그 전혀 통과 안 된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거기서부터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해서 통과시켜줘 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 법을 갖다가 자기들은 적용 못하는 적용 못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지금 별도의 특검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따로 발의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이 그냥 특검법 여기에 따르면 불리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개별 특검법을 따로 또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공격당하기 쉽죠. 아니 그때 합의해서 당신들이 합의하자고 해가지고 해준 건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힘들게 사는 거죠. 예. 예. 별도로 또 이제 발의를 했는데 예전에 냈던 상설특검법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기구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을 새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국회에서 한 명을 이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걸로.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이제 형식화해서 대통령이 고를 수 없게. 지금 현재 이 그냥 특검법에서는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1명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2명 중에 1명은 여당이 추천, 1명은 야당이 추천 이렇게 돼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근데 한 명만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 무조건 받게 해도 새누리당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특검 후보는 절대 합의를 끝까지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결과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안이 터졌을 때 특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터지지 않았을 때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특검을 이제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죠. 새누리당이 네. 자기 편 할 거니까. 아마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뭐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하려면은 뭐 대법원에서 한다거나 뭐 이런 좀 별도의 어떤 다른 아예 기구에서 대한변협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국회에서 해봤자 다수당이 맨날 1번 당인데 파란 매직 1번 당인데 요새는 빨간 매직이더라. 그 뭐 어떻게 하나 다 그렇지? 라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요새 국회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는데요. 사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특검을 제대로 된 특검을 하자고 하려면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지금 만들어진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 좀 죄송했다. 뭐 그렇지. 이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할 말이 있는 게 자기들이 원해서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새정치연합 쪽에서 막 하자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 해주면 이거 넣어주면 해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간 게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거 넣어주면은 통과시켜줄게. 그때가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김한길 당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박영선 그분은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고 법사위원장이었고요. 그 사실은 이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통과. 나중에 비대위원장을 했지 박영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비대위원장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뒤에 그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상의 그 사건들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때 이제 뭐 유가족에게 줘야 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요. 야당에게 줘야 된다든가.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네가 그 합의하자고 해가지고 2월 달에 통과된 그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왜 별도로 하냐. 그때 새누리당에서 그건 이완구 대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 말은 되는 얘기. 박영선 원내대표, 말 되지고.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 자기도 할 말이 없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그거 보면 정치가 참 무상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기도 해요, 그죠? 너무 빨리 잊혀지지 않아요? 그 주역들이. 그렇죠. 작년에 그 8월 달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그때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많이 잊혀지고 있죠. 그 야당을 보면 지금 김한길, 박영선 뭐 이런 분들이 잊혀지는 속도를 보면 이제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정계 은퇴한 지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러니까 자꾸 나보고 언제 정계 복귀하냐고 그러는데 난 할 생각 전혀 없거든. 안 하니까 지금 뭐 서기 의원님 모셔놓고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얼마나 좋아. 정말. 그때 사실 이 상설특검법만 쉽게 합의해 준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특별감찰관법도 이때 통과된 거죠. 네, 같이 그러면서 그 통과했습니다.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고 예. 두루두루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너무 그 통과시켜야 된다는 당위에 앞서다 보니까 그게 무슨 야당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누더기 법안이 될 거면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상설특검법 뭐 통과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중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일종의 원칙 없는 타협이 된 거죠. 실적주의 같은 거죠. 네, 실적주의. 일종의. 원칙 없는 타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뭐 박상욱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우리 그 정의당의 법사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서기호 의원. 아니 그래도 가시기 전에 돗자리를 한번 깔아야지. 어떤 돗자리요? 1. 홍준표 지사 구속 불구속 찍어보세요. 찍으세요 그냥. 글쎄요. 근데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는 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장담 못 하겠네요. 예,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는. 그 유죄 무죄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예. 간주하고 또 이완구 전 지사 기소 불기소
한번 찍어보시죠. 네, 이완구 지사,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여론 재판으로 기소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법률적으로 기소가 돼야 기소지.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부분은 사건 기록과 그다음에 세 번째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본부장급들한테 이제 1억, 2억, 3억 이렇게 준 거, 뭐 예. 7억 또는 뭐 허태열 7억, 뭐 서병수 2억 뭐 이런 준 것들 다 본부장들한테 준 건데 홍문종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 수사한다 안 한다? 그 못하겠죠.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거니까요. 아마 못할 거라고. 그 현직 대통령이라고 못하면 검사가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거. 예, 우리나라의 검사 아닌 사람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죠.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검사들은 밖에 나와 있어요. 예, 오늘 하실 말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오늘 초청해서 정문즉답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고향이 목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